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날씨도 좋고 주말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 내용은요. 네, 전 시간은 트레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트릭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그 뭐 간단하게 소개나 이런 내용들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이제 제가 핸즈온 중심으로 해서 쭉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핸즈온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까지 이제 뭐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다들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놀리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하나로 이제 크게 이제 통짜 형태로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 패키징 형태로 해서 배포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모놀리식 방식이고 예전부터 뭐 지금까지 쭉 이런 방식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모놀리식 방식으로 구축을 했을 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일단 비즈니스가 계속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어 이렇게 모놀리식으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그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시스템들에 있는 기능들을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뭐 CBD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분산 환경 아키텍처라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 그런 어떤 개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그 표준화 그 호환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딱 나타난 게 SOA였죠. SOA는 이제 표준을 표방을 해서 나온 기술이고요. 대부분 이제 HTTP 위에 SO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실어가지고 이제 통신을 XML 형태로 해서 통신을 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아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소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저도 그 당시에 몇 개 소아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는데 어,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XML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XML 관련돼서 특히 XML이 그렇죠. 얼뜻 이제 복잡해 보이고 복잡하고 또한 이제 벤더들별로 어, 가지각색이에요. 표준이 스펙이 특히나 네임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XML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XML 스키마니, 엑스패스, 엑스쿼리, 뭐 XSLT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또 벤더들별로 뭐 웹로직 위에서 돌아가는 웹 서비스와 또 다른 와스에서 돌아가는 웹 서비스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이런 경우도 많았고 더더구나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그런 로직들을 중앙에서 처리하고자 이제 서비스 버스라는 개념들이 들어갔는데 서비스 버스 개념이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로직들을 처리하다 보니 얘가 굉장히 거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레가시처럼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가 점점 시장에서 외면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존이나 또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레스트라든지 제이슨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돼서 이제 좋은 레퍼런스가 됐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블록이 레고 블록이
제가 소아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 저 레고 블럭을 썼었거든요. 근데 저 레고 블럭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쪽으로 옮겨갔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보다 더 작은 그 서버레스, 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더 그 내려가서 함수 단위로 해서 서비스를 더 잘게 쪼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타워즈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네, 스타워즈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스타워즈에 보면 데스스타라고 해서 네, 제국군이 네, 엄청난 무기죠. 네, 저 데스스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뭐 많게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막 서로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그 모양 자체가 그 다이어그램 자체가 마치 데스스타처럼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모습 자체를 다이어그램, 데스스타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고, 네, 있어 보이는데 저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어떤 특정 서비스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저렇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모니터링이 안 된다면 사실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더 많은 서비스들을 특정 한 팀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관리를 위한 어떤 팀이라든지 특히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테스트 환경들 그런 것들이 기존의 모놀리식과는 다르게 각 서비스 단위로 그 테스트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뭉쳐서 이제 통합적인 테스트 환경도 필요합니다.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와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오류가 전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매니지먼트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CNCF 쪽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강일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CNCF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CNCF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오픈 소스들 관련돼서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보실 부분은요, 요 모니터링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 그 다음에 트레이싱, 로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폴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히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히스트릭스를 통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로그로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픽화하게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폴트 톨러런스에 대한 그 모니터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는 이제 수치예요. 각 서비스별로 지금 리퀘스트가 얼마나 들어왔고 지금 CPU는 얼마나 쓰고 있고 메모리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트릭스다. 트레이싱은 이제 좀 전에 보셨죠. 각 서비스별로 쭉 연결될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트레이싱이고 로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서비스별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가지고 있는 로그들이 있죠. 로그 데이터. 이것들을 다 일일이 서비스에 다 들어가서 그 로그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봐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매트릭스 쪽은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와 트레이싱과 로깅에 있어서 각자의 어떤 그 장점을 가지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 거고요. 트레이싱은 앞서 말씀드렸던 예거라든지 집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매트릭스는 이제 말씀드린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로깅은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는 키바나거든요. 그래서 로그스탯이나 또는 일레스틱 서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제 키바나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로그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폴트 톨러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이 넷플릭스와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그 넷플릭스의 그 히스트릭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히스트릭스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보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릭스는 이제 크게 시스템 매트릭스, 어플리케이션 매트릭스 구분할 수 있는데, 시스템 매트릭스는 이제 CPU, 뭐 메모리 유시지, 네트워크 트래픽, 디스크 I/O, JVM에 대한 상태, 뭐 GC,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매트릭스는 뭐 리퀘스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 레이턴시는 어떻게 되는지, 에러는 뭐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매트릭스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보셨던 것처럼 그 CNCF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벨이 세 개였잖아요. 그래듀에이티드, 뭐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샌드박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모니터링 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졸업한 그래듀에이티드라는 마크를 단 것이 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게 기존의 첫 번째가 쿠버네티스였고요. 두 번째가 이 프로메테우스예요. 이게 저 마크를 달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그거를 이제 말을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것 중에 사실 CNCF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프링 붓 어드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오늘 저희가 모니터링할 대상이 스프링 붓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스프링 붓은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스프링 붓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잘 붙는 이 스프링 붓 어드민을 가지고 할 거고요. 스프링 붓 어드민이 스프링에서 만들었을까요? 네, 스프링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코드 센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 버전으로 개발을 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오픈 소스 모니터링 도구이고요. 이제 시계열,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 시간 단위로 해서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을, 특히 이제 로그성 이벤트들이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시간 단위로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링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그라파나는 왜 들어갔냐면은 프로메테우스의 이 대시보드를 보면은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는 잘 저장을 하는데 얘가 보여줄 수 있는 UI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화려하게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그라파나예요. 그래서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는 서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을 해서 그라파나의 데이터 소스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를 붙여서 그라파나에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데모로, 핸즈온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프로메테우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솔루션들을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모니터링 쪽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방식이에요. 이거 이제 푸시 방식,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푸시 방식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풀 방식, 끌어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의 이제 장점은 푸시를 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해당 서버로 계속 접속을 해서 푸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모니터링 서버가 만약에 부하가 걸리면 각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부하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모니터링 서버가 끌고 오는 이런 방식일 경우에는, 뭐 모니터링 서버 부하가 걸리면 안 끌고 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부하를 덜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좀 적절한 그런 형태의 모니터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각각의 그 서비스들에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에 보시면 익스포터라는 게 달려 있는데요. 이 익스포터가 달려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게 이제 익스포터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만 이 프로메테스가 가서 매트릭스를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서비스에 익스포터가 안 달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프로메테우스에 보면은 푸시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포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해당 그 시스템들이 이쪽으로 쏴주게 되면 프로메테우스가 이 익스포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풀해오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프로메테우스는 자체적으로 그 프롬QL이라고 해서 쿼리 랭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랭귀지를 통해서 외부에서 쿼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나는 프롬Q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대시보드에 뿌려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자체적으로 그 타임 시리즈 DB를 가지고 있어요. 타임 시리즈 DB 중에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예.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플럭스가 유명하죠. 네, 인플럭스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인플럭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금 구글의 레벨 DB를, 사실 인플럭스도 구글의 레벨 DB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지로 구글의 레벨 DB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일단 서비스를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서비스들이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은 IP가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쪽 서비스에서 알아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찾아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DNS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되는 시간도 그렇고, 레코드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비스 디스커버리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들이 기동을 할 때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에다가 자기의 정보들을 여기다 다 업데이트를 해요. 여기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이쪽 콜을 할 때는 먼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다가 나 어떤 서비스를 콜할 거야 여기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그 서비스의 주소는 뭐야라고 알려주게 되면 얘가 그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이 있고,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이 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그냥 올라갈 때 디스커버리 서버 쪽에다가 자기 정보들을 들어가는 거고요. 서비스는 그 디스커버리 서버를 통해서 해당 서버에 해당 서비스를 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거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로 가면, 서버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비스들이 디스커버리 서버에 자기 정보를 보내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있어서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를 콜을 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가 이제 디스커버리 서버 쪽으로 가서 정보를 받아오고, 이쪽에서
해당 서비스 쪽으로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입니다. 일단 디스커버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니터링 서버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서버에 각각의 그 서비스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렇게 디스커버리 서버를 붙여야지만 해당 그 서비스들이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모니터링 서버는 그걸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모니터링 서버를 붙일 때는 저렇게 디스커버리 서버를 같이 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 서버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 유레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디스커버리 서버로 이제 유레카가 있고요. 이제 유레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 자체가 유레카 서버가 있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이 유레카에 등록을 하기 위한 유레카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서비스가 기동이 되면 자기의 정보를 유레카 서버에 올려가게 되고요. 얘가 다운이 되게 되면 유레카 서버에서 그 얘에 대한 정보를 삭제를 하게 돼요. 자동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유레카 서버들은 여러 대로 구성을 해서 서로 이제 이거 하나 이제 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어와 피어들끼리 이렇게 서로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링 이렇게 여러 대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이제 하시코프사에서 만든 컨슬이라는 그 디스커버리 서버를 말씀드릴 거고요. 컨슬은 이제 단순히 디스커버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로드 밸런싱과 관련된 기능들 또는 그 컨피그레이션 서버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멀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 대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메인 리더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팔로우 원래 그러니까 메인 서버가 되고 근데 이제 세컨더리 서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나머지 그 서버들을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더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되는 게 컨설이고요. 컨설도 이따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붓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스프링 붓 액추에이터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리스를 우리가 풀해서 끌집어 오려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매트리스 정보를 줘야 돼요. 노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스프링 붓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기능을 통해서 자기의 매트리스 정보를 노출시켜 줍니다. 노출시켜 주는데 스프링 1점대 버전에서는 이 매트리스 정보를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제이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노출만 시켜주고 끝났는데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붙었어요. 스프링 2부터는 마이크로미터가 붙어서 이 마이크로미터는 스프링 붓에서 만들어진 그 액추에이터 그 매트리스 정보들을 다른 모니터링 서버 쪽으로 보내줄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이제 포맷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는 원래 1점대에서는 임의로 추가를 해서 붙여야 했었는데 스프링 2점대에서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코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미터를 통해서 이제는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솔루션들과 이렇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예. 예. 그 SLF4J가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로그 구현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SLF4J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 추상화해가지고 중간에서 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SLF4J인데 이게 로그계에서는 SLF4J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트릭스계에서는 마이크로미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SLF4J처럼 생각을 하는데 얘는 매트릭스를 위한 거야.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핸즈온을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즈온은 그
여기 이제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혹시? 다운로드 다 받으셨죠? 예.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저 URL이 있는데 저 URL로 들어가시면은 첫 페이지가 이제 셋업하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맥이 굉장히 많네요. 예. 사실 윈도우하고 이제 맥하고 같이 제가 일단 가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맥 같은 경우는 약간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좀 있고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압축을 그냥 해제하시면 돼요. 해제하셔서 해제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2.4에 보시면 CD, 오라클 DV 미덥 061호 윈도우즈 밑에 이제 쭉 압축된 내용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윈도우 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맥의 경우에는 아무데나 그냥 일단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따가 이클립스 쪽에서 약간의 그 패스 잡아주는 부분들을 같이 해볼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이름이 러브 칼큘레이터라는 예,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세 개의 서비스로 스프링 붓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러브 칼큘레이터 컨슈머라는 애가 저기 오픈 API가 있습니다. 러브 칼큘레이터 오픈 API가 있는데 그 API를 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es or no 컨슈머는 yes or no 오픈 API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요. U는 뭐냐면은 저와 그리고 상대편의 이름을 넣으면은 그 관계도를 그 비율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계가 좋으면 비율이 높고 관계가 안 좋으면 비율이 낮죠. 그래서 사실 이거 넣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친한 분 이름을 넣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미지가 yes or no 오픈 API가 저 수치를 보고서 그에 맞는 이미지. 저 이미지는 움짤이라고 하나요?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 움짤 이미지가 저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진행을 저도 이제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 폴더 밑에 바로 이렇게 압축을 풀었거든요. 풀어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마 뒤에 이제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이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윈도우즈 사용자분들은 지금 현재 이클립스 쪽에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맥 사용자분들은 이게 그 경로 자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서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같이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 사용자분들은 제가 드리는 요 이제 앞쪽 풀어보시면은 이클립스 STS 그러니까 스프링 툴 슈잇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와 같이 압축을 지금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윈도우즈 사용자분께서는 이렇게 setX 커맨드 창 여셔가지고 요거를 복사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가 잡히겠죠. JDK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 패스 두 가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윈도우즈 사용자분께서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스프링 툴 스윗 포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맥 사용자분들이 계실 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분께서는 여기까지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의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툴 슈입 4를 어플리케이션 안에 넣어서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배시 프로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패스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복사해서 이 배시 프로파일 안에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환경 구성이 되시면은요, 여기 STS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그 서비스를 기동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맥 사용자 보시는 이제 쉘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윈도우즈 사용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맨드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에서 all svc.sh를 실행하시면은 그 세 개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스프링 서비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클립스 지금 받으시잖아요.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다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가시면은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 러브 칼큘레이터 웹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폴더가 있어요. HTML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안에 이 index.html을 브라우저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런 약간 어긋났는데 요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요. 상대편 이렇게 이름을 넣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오픈 API가 약간 불안정해서 이렇게 500 널 에러가 가끔씩 나는데 그냥 클릭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에러 안 날 때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17% 나오죠. 그리고 아래 이런 이미지, 움짤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그 세팅은 다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움짤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보시면 스탑 쉘도 만들어 놨어요. 스탑을 하시면 이제 서비스들이 다 내려가게 돼요. 내려갑니다. 네, 스탑을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 붓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제 얘를 붙일 거거든요. 얘를 붙일 건데 스프링 붓 어드민을 현재 제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스프링 붓 어드민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새로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만드신다면 new 해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네. 저기 혹시 파일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스프링 붓 어드민 서버 2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 붓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클릭 피니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에다가 디펜던시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만들어져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 폼.xml에 가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렇게 스프링 부트 어드민 스타터 서버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콘솔이기 때문에 그 인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이 서버 포트만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로깅 옵션이니까 안 주셔도 되고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돼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기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스프링 어드민 서버를 기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기동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하실 때는 이제 스프링 어드민 서버 들어가셔서 mvn 스프링 boot run 하시면은 어드민 서버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고요. 어드민 치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현재는 지금 이 스프링봇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스프링 그 러브 칼큘레이터 서비스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서비스 구성하는 곳에다가 이 클라이언트 아까 전에는 어드민 스타터 서버였는데 이번에는 스프링 어드민 스타터 서버 클라이언트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넣게 됩니다. 이 액추에이터를 넣게 되면은 그 스프링 붓이 자체적으로 그 매트릭스 정보를 갖다가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노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디펜던시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컨슈머에다가 폼.xml을 열어서 맨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세 번째 yes or no 컨슈머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 프로퍼티 각각의 그 프로퍼티에 내가 바라봐야 되는 스프링붓 어드민 서버에 대한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까 그 스프링붓 어드민 서버가 8090이었기 때문에 8090 포트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이디 그 어드민 서버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주석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면 액추에이터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뭐냐면 액추에이터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를 추가했다고 해서 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노출시키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인클루드에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노출할 거야라고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노출이 되거든요. 인클루드에서 제가 모두 노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서비스도 이렇게 여기도 주석을 풀어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서비스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올 서비스 하면 이제 서비스가 다시 기동이 되겠죠? 네. 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서비스가 스프링 붓 어드민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스레드에 대한 상태, 메모리, 뭐 힙, 메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이렇게 게더링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보실 수가 있고 어, 프로퍼티 정보들부터 해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로깅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JVM에 대한 상태, 뭐 스레드에 대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거는 스프링 붓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스프링 붓 어드민에 대한 디펜던시와 프로퍼티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스프링 붓 클라이언트에다가 스프링 붓 어드민 클라이언트 라이브러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고 서버를 바라보게끔 프로퍼티를 추가한 거예요. 네, 요 정도 작업만 하시면은 이렇게 스프링 붓 어드민에서 각각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모니터링, 매트릭스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첫 번째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이제 요 정도예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레카가 들어가고요. 유레카 서버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제 유레카를 예, 등록이 되게 되고요. 지금 스프링 어드민과 각 서비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 유레카를 통해서 이 스프링 어드민이 모니터링하는 이런 형태로 예, 구성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사실 여기도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유레카 디스커버리 서버라고 만들어 놨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하고 동일하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레카 서버 뭐2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만든 프로젝트 안에다가 디펜던시 유레카 관련된 이게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에 스프링 클라우드에 이 넷플릭스 유레카 서버를 지원하기 위한 이 디펜던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아래에 뭐 액티베이션이니 XML 바인딩과 관련돼서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그 오픈JDK를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오픈JDK 그 12번 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8 버전 JDK 8 이전에는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픈JDK 12 버전 이후부터는 이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이게 없이 그냥 요것만 가이드상에서는 요것만 나와 있는데 요것만 추가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나요. 클래스 not found 에러가 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요거 이제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프링붓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다가 유레카 서버에 대한 포트 8761 포트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 두 개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기 자신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유레카 서버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옵션을 준 거고요. 패치 레지스트리는 그 유레카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내 로컬 캐시에 담겠느냐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자체적인 서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펄스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레카 서버를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서버는 닫고요. 정지를 하고 스프링 어드민도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레카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똑같이 mvn 스프링 런 하시면 이제 유레카 서버가 기동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유레카 서버가 올라온 거고요. 8761이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레카 콘솔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콘솔이 뜨게 되는 거고요. 네, 유레카 콘솔에 보시면 여기 인스턴스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서비스가 올라와서 이 디스커버리 서버에 등록이 되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 인스턴스라는 형태로 해서 저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각각의 그 서비스에다가 이제는 아까 전에 스프링 붓을 바라봤는데 스프링 붓이 아니라 유레카를 바라보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폼.xml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맨 아래 그 스프링 붓 어드민 스타트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바꿀 겁니다. 그거는 문서를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유레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똑같이 나머지 서비스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바꿔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퍼티 쪽도 유레카를 바라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프링 어드민을 바라봤던 설정은 없애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유레카가 있거든요. 이제 유레카 서버에 대한 정보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주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석을 하고 주석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도 주석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다시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인스턴스에 보면 이렇게 유레카의 레지스트리에 세 개의 서비스가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서비스가 이제 등록이 된 것을 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서비스가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유레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어드민이 이 유레카 서버를 바라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네, 이 부분도 이제 동일하게 그 스프링 붓도 하나의 그 유레카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제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Enable Discovery 클라이언트를 라는 거를 여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도 이제 유레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설정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유레카 서버를 바라본다라는 거고요. 그 어드민 서버가 이제 유레카 서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져오는데 그 주기를 5초로 하겠다. 그리고 나를 그러니까 스프링 붓 어드민도 유레카에 등록을 하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클라이언트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스프링 어드민이 로컬에 저장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프링 어드민을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들이 이 스프링 어드민에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레카를 통해서 스프링 어드민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네,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마지막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 시나리오는 아까 이제 유레카를 썼잖아요. 이제 유레카는 저희가 그 스프링 붓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처럼 만들어서 서버를 기동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것도 나름대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 소스에 대한 관리라든지 향후에 유레카 서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서버에 뭔가 변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개발자가 관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스 레벨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디스커버리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컨설도 이제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 이제 상용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 멀티 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려면은 뭐 상용이 필요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컨설을 가지고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을 연결을 하실 거고요. 이제 컨설을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실습 부분이고요. 컨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설은 일단 서비스를 다 죽이고 유레카도 죽이고 보시면은 이제 그 컨설이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컨설을 실행시키는데요. 컨설해서 에이전트 마이너스 DV 마이너스
UI라고 이제 치시면 됩니다. 그 에이전트라는 게 들어가는데 컨설은 이제 에이전트 형태로 뜨게 되고요. 에이전트는 서버 에이전트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있어요. 서버 에이전트라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 서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이제 그 하위에 종속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컨솔 에이전트 마이너스 DV 마이너스 UI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8500부트로 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컨솔 UI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지금 하나도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들에다가 지금은 넷플릭스 유레카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컨설 디스커버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붙일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를 붙일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미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가 붙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이것을 프로메테우스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레지스트리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붙여서 각각의 서비스에 디펜던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레카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걸 다 바꾸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네, 세 번째도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를 하실 건데요. 유레카 관련된 거는 다 주석 처리하고 앞에 컨솔과 관련된 부분만 주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어서 지금 유레카 주석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아래 컨솔 2개 주석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솔 서버에 대한 포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입력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슈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쪽에 어플리케이션에 스프링 클라우드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 이제 스프링 가이드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컨설 서버를 바라보도록 이제 다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한번 기동을 해볼게요. 컨설 서버에 제대로 등록이 되는지. 그래서 기동을 합니다. 네, 일단 하나는 에러가 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잡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2개만 올라왔는데 일단 2개만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볼 것은 서비스까지 이제 다 올렸고요. 이제는 프로메테우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를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제가 이제 드린 그 파일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치시면은 프로메테우스 폴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있는데 그 프로메테우스는 그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 안에 있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YAML 파일이 있는데 이 YAML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스태틱 컨피그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임의로 스태틱하게 해당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번 서비스가 추가가 될 때마다 여기를 다 수정을 하고 재기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은 컨솔 익스포터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솔 서버에 대한 정보를 저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컨솔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기동은 이제 하시고요. 그 컨피그 파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YML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컨솔 서버가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올라오게 되고요. 프로메테우스 서버는 9090입니다. 그래서 9090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보실 수가 있고 프로메테우스 서버랑 연결되어 있게 되면은 그 각각의 그 서비스들 821 해서 액추에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노출한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에 그 아까 전에 제가 프로메테우스 그 마이크로미터에 프로메테우스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프로메테우스를 넣게 되면 이와 같이 프로메테우스 포맷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포맷들을 가지고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 매트릭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이 매트릭스를 보면 아까 그 왼쪽에 아까 그 나왔던 그 텍스트들이 이와 같이 그 키에 대한 부분들이 이와 같이 수집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 뭐 하나를 클릭을 해서 제가 그래프에서 없네. 예를 들면은 JVM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그래픽 전용 그 오픈 API는 오픈 그 소프트웨어인 이제 그래파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조금만. 네, 이제 그래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파나는 그래파나 폴더에 가서 이와 같이 그래파나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창을 더 열어서 그래파나 가셔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래파나 서버가 뜨고요. 기본적으로 3000 포트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래파나 화면이 나오고요. 기본은 어드민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패스워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그래파나의 기본 화면이 되겠고요. 그래파나의 그 데이터 소스,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지우고 이제 새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Add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래파나랑 연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Save and Test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래파나가 지금 그 서버로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연결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셔야 돼요.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대시보드를 새롭게 만드셔도 되지만 그 있는 대시보드를 제가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개인이 만든 대시보드를 그래파나 홈페이지에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를 해놨어요.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로미터를 모니터링하는 거를 딱 검색해 보시면 또 이제 평점이 높은 애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마이크로미터 스타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한 거고요. 제가 이것을 가져다 쓸 때는 보시면 4701이라고 이렇게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를 아까 여기서 가서 임포트를 누르고 여기다가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아래에서 나는 프로메테우스다 하고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라파나 대시보드가 이제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임포트를 했는데 데이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미터에서 이런 그 정보들을 끄집어 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대시보드마다 좀 약간씩 틀리긴 한데 이제 이 작업들을 제가 제 각각의 서비스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컨슈머에서 이거는 이제 왜 하냐면은 이 마이크로미터에는 이 커먼 태그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커먼 태그를 통해서 그 각각의 그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이름들을 마이크로미터의 그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 그 대시보드에서 그 각각의 서비스별로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래파나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세 개의 서비스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왼쪽에 보시면은 그 그래파나에서 그 마이크로미터 안에 있는 그 레지스트리에 세 개의 서비스 이름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세 개의 서비스 이름이 나오는 거고 각각의 그 JVM에 대한 그 매트릭스 정보들을 쭉 긁어 와서 이제 그래파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핸즈온이 아니라 데모가 돼버렸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 스프링 붓에다가 스프링 붓 어드민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넷플릭스 유레카를 집어넣어서 네, 집어넣어서 이제 스프링 붓 어드민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은 컨솔을 붙였는데 제가 왜 컨솔을 붙였냐면 사실 이 부분에 넷플릭스 유레카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프로메테우스가 아까 익스포터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익스포터는 각각의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솔 같은 경우는 컨솔 익스포터가 있고 스프링 같은 경우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익스포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넷플릭스 유레카에 대한 익스포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메테우스가 직접적으로 유레카랑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컨솔을 붙인 거고 컨솔과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래파나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